그날 하늘에서 눈이 시답잖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뺨을 베어낼 듯 메웠고 논밭은 온통 하얀 이불을 덮은 것처럼 고요했죠. 그 고요한 시골 외길 위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눈발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뒷좌석에는 서광유료재단 이사장 최경의 6~5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 단발머리와 감색 캐시미어 코트가 그녀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죠. 지방 분원 시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눈은 서류 위의 숫자들을 빠르게 훑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총무겸 운전기사 고봉식 58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이사장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가락이 꿈쩍도 하지 않았죠. 봉식이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경에 이사장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목을 움켜쥐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봉식이 급히 차를 세웠어요. 차가 멈추기도 전에 경에는 문을 밀치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밭 위에 무릎부터 꺾이듯 쓰러졌죠. 호흡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어요. 알레르기 쇼크였습니다. 수행비서가 뛰어내려 119에 신고했지만 신호는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겨우 연결되어도 이 외진 마을 입구의 위치를 설명하느라 시간만 흘러갔죠. 비서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봉식은 트렁크를 뒤져 비상키트를 찾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어요. 경혜의 숨소리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그녀의 얼굴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죠. 녹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눈길 저편에서 낡은 자전거 하나가 나타났어요. 빨간 패딩을 입은 작은 아이가 페달을 밟고 있었죠. 아이는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보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자전거를 내팽개치듯 세우고 뛰어왔어요. 11살 소녀 윤가은이었습니다. 단발머리가 바람에 흩날렸고 낡은 운동화에는 눈이 묻어 있었죠. 수행비서가 당황한 채 손을 뻗어 막아섰습니다. 잠깐, 넌 누구야?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돼. 가은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죽어요. 그 말을 남기고 가은은 경혜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경혜의 가방을 열었어요. 화장품 파우치 사이를 뒤지더니 노란색 주사기를 꺼냈죠.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알레르기 환자가 휴대하는 응급약이었습니다. 가은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경혜의 허벅지에 주사기를 꽉 눌러 약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옷깃을 풀고 고개 각도를 조절해 기도를 확보했죠. 그 모든 행동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봉식이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30년을 운전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저 어린 애가 대체 어디서 이걸 배운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경혜의 얼굴에 피기가 서서히 돌아왔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은은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죠.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안장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봉식이 뒤늦게 소리쳤죠. 잠깐. 이름이라도. 하지만 소녀의 등은 이미 눈밭 너머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전거 바퀴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았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경혜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수행비서가 바닥을 정리하다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낡은 파우치 하나. 아까 그 아이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치우려는 순간 봉식이 먼저 집어들었죠. 주인 잃은 물건은 돌려줘야겠지. 봉식은 파우치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구급차에 오른 경에 이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경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파우치를 받아들었어요.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진 것 같은.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멀어졌어요. 눈밭 위에는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작은 발자국과 큰 발자국이 뒤엉켜 있었죠. 바람이 불어 그것마저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경혜는 구급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끝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대체 누구였을까? 그녀의 손이 파우치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몰랐죠. 그날의 7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최경혜의 의식은 거의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붉게 물들던 얼굴은 조금씩 창백해지고 입술에도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피네프린을 제때 투여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경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의 형광등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귀엣가에는 수행비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맴돌고 있었죠. 구급차 안에서 그는 전화통화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원 미상의 아이가 이사장님한테 주사를 놓았다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무면허 위료 행위잖아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경혜는 마스크를 벗으려는 손을 멈추고 비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죠. 그만에 비서가 멈칫했습니다. 날 살려준 아이야. 내가 책임질게. 경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죠. 진정된 후 그녀는 간호사에게 찾아온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봉식이 건넨 그 낡은 파우치를 기억해낸 거였어요. 병상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그 파우치. 소녀의 손때가 묻은 듯한 너덜너덜한 그 파우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슴이 왜인지 또 한 번 조여왔어요. 전혀 낯설지 않은 오래된 슬픔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죠. 안에는 평범한 소녀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개어둔 낡은 손수건 하나, 과자 봉지에서 나온 듯한 작은 사탕 몇 알. 그러다 손끝에 딱딱한 플라스틱이 느껴졌어요. 꺼내보니 서강대병원 수술실 출입증이라는 펜던트였습니다. 줄은 헤어져 있었지만 병원 로고는 선명했죠. 경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시골 마을 아이가 어떻게 서울대학병원의 출입증을? 의문이 더 커졌어요. 파우치 안을 더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작고 가벼운 그러나 묵직한 느낌이 드는 물건 꺼내들고 보니 그것은 수술용 메스였습니다. 전문의들이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빛이 나는 스테인리스 몸체. 그런데 문제는 손잡이 부분이었어요. 거기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병원 빛에 그 메스를 비춰봤습니다. 세 개의 이니셜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W, G. 시경애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그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의 끝쪽을 살짝 위로 올리는 필체, 점을 찍는 위치, 그 모든 세부사항이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몇 년 전 아들 우진이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에 왔던 밤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수술실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경혜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빨간 리본이 묶여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열어보렴. 우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새까맣게 닦인 수술용 메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문해 손잡이에 무언가를 새겨 넣은 것이었죠. G, C. 엄마가 직접 새기신 거예요. 경혜는 아들의 거칠어지기 시작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수술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만질 손이 될 테니까요.
살리는 손이 되어라, 우진아. 그 마음을 잊지 마. 아들 우진의 눈이 붉어졌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메스를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꼭 눌러 안았죠. 평생 간직할게요, 엄마. 약속해요. 그 약속, 우진은 지켰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메스를 품에 넣고 다녔죠.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메스는 우진이 세상을 떠난 후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서, 그의 집에서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과 함께 재가 되었거나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했죠. 영영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메스는 대체, 경에는 메스를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릿속은 난리였지만 하나의 질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 대체 누구야? 우진의 메스가 왜 그 아이에게 있는 거야? 그녀는 병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파우치 속에서 나온 메스,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달려와 자신을 살린 그 작은 소녀의 단호한 눈빛만이 교차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진실을. 병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쳤을 때 최경애는 단 한 줄기의 잠도 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눈은 피로로 붉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벌떡 일어나 퇴원 수속을 요구했습니다. 수행비서가 당황하며 막아섰어요. 이사장님, 안 됩니다. 아직 경과 관찰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최소 이틀은 더 퇴원 서류를 가져와. 경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빙하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비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눈빛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서도 알았습니다. 비서는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봉식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애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허리를 숙였죠. 이사장님, 차는 대기 중입니다. 경애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없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오직 한 가지 생각에 꽂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 검은 승용차는 다시 어제 그 눈 덮인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하얀 논밭과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죠. 경애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그 낡은 파우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스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WJC라는 새겨진 글자를 천천히 한 획 한 획 따라갔어요. 마치 그 글씨를 통해 세상을 떠난 아들의 손길을 느끼려는 것처럼.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본 봉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애는 그저 창밖의 끝없는 하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들의 얼굴이, 그리고 어제 그 소녀의 담담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봉식이 차에서 내려 마을 정자에 모여 앉은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할머니랑 어린 손녀가 사는 집 아시나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가리켰죠. 말순이네 말이지. 저 길 쭉 가서 맨 끝에 있어. 오말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경애의 가슴이 또 한 번 콩 뛰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마을 가장 끝자락에 멈춰 세웠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따라 건너라니 낡은 대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페인트는 벗겨졌고 나무는 군데군데 썩어 있었죠. 문틈 사이로는 빨래가 꽁꽁 얼어붙어 줄에 매달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최경애는 그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왜 이리도 요동치는지 모르겠었어요. 단지 확인하러 온 것뿐인데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었죠. 그 순간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나왔어요. 68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나이,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오말순의 눈이 경애와 마주쳤을 때 그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경애의 캐시미어 코트, 뒤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그리고 봉식을 차례로 훑어보았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구요? 저는 서광유료재단에서 경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순의 얼굴은 철망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동그래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경애가 당황해 말을 붙이려는 찰나 말순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하얀 가루 한 움큼을 쥐고 있었죠. 소금이었습니다. 말순은 눈에 불을 켜고 경애의 얼굴을 향해 그 소금을 내뿜었어요. 꺼져. 소금알이 코트에 튀고 눈가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경애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한으로 갈라져 울렸습니다. 서강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그 한마디에 경애의 숨이 탁 막혔습니다. 말순은 경애를 노려보며 치밀어 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만삭이던 딸이 진통이 와서 가장 믿는다는 서강대병원으로 갔던 이야기. 그런데 끝없는 서류와 대기,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병원문 앞에서 피를 쏟으며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내 딸이 피바다 속에서 숨이 끊어졌어.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안 나왔다고. 서강이 내 딸 죽였어. 당신네들이 죽였어. 경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이 묻은 얼굴 위로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눈물이 따가울 정도로 흘러내렸죠.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내 딸 돌아와. 돌아와. 말순의 오열이 대문을 울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봉식이 달려와 경애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사장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일단 차로. 괜찮아. 경애는 봉식의 손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먹을 꽉 쥔 말순을 바라보며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전부예요. 그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 아이만 한번 봐주십시오. 어제 저를 살려준 아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손녀한테 손대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말순의 외침이 경애의 말을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죠. 알아들었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쾅. 낡은 대문이 힘차게 닫히는 굉음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잠시 스치듯 보였던 것, 맑고도 깊은 어제 그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은의 눈빛은 할머니의 분노도 경애의 절규도 없는 담담하고도 애처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애는 그제야 비로소 왜 가은이 그토록 침착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왜 아들의 메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도, 그리고 이문안의 할머니도 서강이라는 이름에 의해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애의 어깨와 머리카락 위로 하얀 눈이 쌓여갔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어요. 봉식이 아무 말 없이 옆에서 함께 눈을 맞으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올 거야. 경애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낡은 대문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파우치가, 가슴에는 해결해야 할 두 번째 과제가 생겼죠. 아이를 찾는 것, 그리고 이 가족에게 진 빚을 갚는 것.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눈밭 마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커다란 진실과 위험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결국 최경애는 말순의 대문 앞에 나흘째 서 있었습니다.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었죠.
봉식은 매일 조용히 쌀자루나 연탄, 반찬거리를 대문 앞에 내려놓았고 그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사라졌어요. 무언의 대화 혹은 신용이 이어지던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러던 네 번째 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 소리와 함께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 사이로 비친 것은 빨간 패딩을 입은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윤가은이었죠. 그녀는 경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첫날의 담담함보다는 호기심과 미묘한 신뢰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보여줄 게 있어요. 가은은 짧게 말하고는 할머니 몰래인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따라오세요. 그 말만 남기고 가은은 마을 끝자락을 향해 걸었습니다. 경혜는 봉식에게 기다리라고 신호를 보내고 홀로 그 작은 등 뒤를 따랐죠. 좁은 길과 논두렁을 지나 언덕 위에 있던 낡은 보건지소 간판이 반쯤 떨어진 건물 앞에 다다랐습니다.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가은이 켠 손전등 불빛에 비친 벽면은 경혜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벽을 빼곡히 채운 것은 정밀하게 그려진 응급처치 도해들이었습니다.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지혈, 부목 고정법,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렸음이 분명한 꼼꼼한 스케치와 설명문들이었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가은이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긴 거래요. 구석에는 낡은 의학 서적과 노트 여러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혜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필적이 너무나도 낯익었습니다. 회전체의 모양, 끝을 뾰족하게 내리는 글씨체, 줄 사이의 간격. 모든 것이 아들 차우진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수술 노트, 연구 기록, 환자 관찰 일지, 오래된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우진이 죽기 얼마 전 전화로 들뜬 목소리로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엄마, 나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때 바쁘다며 나중에 데려와라고 대답했던 자신의 말이 채찍처럼 머릿속을 내리쳤습니다.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죠. 저는 이거 보고 혼자 공부했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담담했지만 그 아래 희미한 떨림이 감돌았죠. 사람 살리는 법, 경혜는 노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어요. 가은의 아빠는 우진이었다. 그렇다면 가은은 그녀의 친손녀였다. 이 노트 가져가도 될까요? 경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빠 거니까. 그 순간 건물 밖에서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죠. 가은은 급해졌습니다. 가요. 할머니 걱정해요. 두 사람은 급히 보건지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보라 속에서 다른 위험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시각 서강대병원 원장실, 남태규는 창밖에 사나운 날씨를 내려다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국제학회 발표 자료로 꾸며진 USB가 놓여 있었죠. 마침내 그가 오래 준비해 온 자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경혜 이사장이 추락하면 재단의 모든 권한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넘어올 테니까요.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마을에 심어둔 그의 눈이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네가 짐 싸서 나갑니다. 방금 트럭 타고 떠났어요. 남태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은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경혜가 그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와 경혜가 만나고 우진이 남긴 그 무언가를 합친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죠. 따라붙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기회는 지금이야. 깔끔하게 처리해. 눈보라 속 외길. 말순의 낡은 트럭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악천후 속에서 간신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뒤에서 다가오는 흐릿한 헤드라이트를 발견했죠. 할머니, 뒤에 차가 있어요. 말순이 백미러를 보자 검은 세단이 눈보라를 가르며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퍼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검은 세단이 트럭의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핸들을 잡을 수 없었던 말순의 트럭은 미끄러지며
빙글빙글 돌더니 결국 옆으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말수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은은 어지러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정신은 멀쩡했어요. 그때 전복된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두 남자가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할머니. 가은이 발버둥쳤지만 어린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자의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죠. 그녀는 그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모습과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나는 트럭 안의 공기만을 마지막으로 느꼈습니다. 검은 세단은 어둠과 눈보라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전복된 트럭과 점점 하얗게 덮여가는 피 한 방울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눈밭 위 트럭 잔해 사이에 찢겨진 VIP 출입증 배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배지에는 KY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최경애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고 현장을 발견한 마을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형사는 현장을 수색하다가 그 찢어진 배지를 발견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광의료재단 이사장, 뺑소니 및 어린이 납치 용의자로 수사받는다. 순식간에 최경애의 집과 재단 아픈 기자들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구원자에서 범죄 용의자로 추락했죠. 모든 증거는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녀에겐 아무런 알리바이도 없었습니다. 남태규의 그림자는 이 모든 일 뒤에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완벽하게 걸린 듯 보였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한 번 결의를 먹은 할머니의 마음이, 그리고 피 한 방울로 이어진 가족의 끈이 그 어떤 함정보다도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 중환자실 복도는 살얼음 같은 정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최경애가 문 앞에 다가서자 젊은 경찰관이 팔을 벌려 막아섰어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면회할 수 없어요. 규정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발 한 번만. 경애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먹였습니다. 그간 쌓인 피로와 절망, 누명의 굴욕이 한순간에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결국 그녀는 힘이 풀린 다리를 의지의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찾고 싶다고요. 제발. 그 순간 중환자실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가은이 어디다 숨겼어? 말순 할머니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간호사와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그녀는 경애가 있는 복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다시 맹렬한 분노로 타올랐죠. 내가 데려간 거지? 내가 우리 가은이 데려간 거냐고. 경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부정했지만 말순의 오열과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서강 사람들은 다 똑같아. 내 딸도 죽이고 이제 내 손녀까지. 모든 설명이 무색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애는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꼭 쥐고 살았던 그 낡은 파우치를 꺼내 천천히 열었죠. 안에서 메스와 펜던트를 꺼내 말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말순의 울부짖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녀의 눈이 메스, 정확히는 손잡이에 새겨진 세 글자에 꽂혔어요. 시?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건을 아는 눈빛이었어요. 이건 우진이가 목숨처럼 아끼던.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경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이었죠. 이니셜. 제가 새겨줬어요. 우리 아들, 차우진. 그게 제 아들이에요. 띠링, 릴릴. 중환자실의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에서 분노의 주름이 서서히 풀어지며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차우진이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고 키운,
내 아들 말수는 멍하니 경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품어온 적대감과 갑자기 들이닥친 믿기지 않는 진실이 충돌하고 있었죠. 그녀는 메스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의 딸 미라가 사랑하던 그 청년 가은의 아버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말순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어요. 내 손녀야. 당신 손녀이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경애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이 막혀 올라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손녀. 우진이가 아이를 남겼어. 내가 몰랐어. 평생을 강인함으로 일궈왔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말순도 침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사위를 잃은 안타까움,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뒤에 자신이 미워해 맞이 않던 사람이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교차되며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었죠. 한참 동안 두 할머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만 같은 아픔을 나누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 있던 수십 년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고 있었어요. 울음이 가라앉은 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을 닦으며 결의의 찬목소리로 말했죠. 숨겨둔 게 있어. 그녀는 경애에게 우진이가 위험한 자료를 모아 두었다는 것, 그걸 딸 미라에게 맡겼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라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만에 하나를 대비해 그 자료를 집마루 밑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마루 밑에 있어. 봉식과 박인재 팀장의 도움으로 마루 밑에 숨겨진 낡은 상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안에는 우진이의 날카로운 필적으로 가득 찬 장부들이 들어있었죠. 남태규의 이름이 수십 번 적힌 약품 반출 기록, 임상 데이터 조작, 뇌물 수수 내역, 모든 것이 철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어요. 박인재 팀장이 삭제된 서버를 복구해 찾아낸 2013년 11월 17일 수술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병원의 한적한 회의실에서 경애와 말수는 그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아들 우진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모습, 갑자기 변하는 바이탈 사인, 그리고 남태규 부원장님이 약을 더 올리래요. 이건 원래 쓰면 안 되는 약이잖아요. 금기약인데 이선 짓이야. 그냥 해. 의료진의 당황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차단된 응급 호출. 아들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며 결국 삐 하는 일직선의 소리로 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죠. 영상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경애의 얼굴에는 눈물도 분노의 표정도 없었어요. 오로지 깊은 허무함과 함께 다져지는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할머니의 손이 따뜻하게 경애의 차가운 손을 감쌌죠. 같이 끝내자. 우리 자식들 원수 국제학 회장. 다음 날 무대 위에서 남태규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가 USB를 꽂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의 발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의 CCTV 영상이 전 세계 학자들의 눈앞에 생중계되고 있었던 거죠. 회장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이어져 장부의 페이지와 증거 자료들로 넘어갔습니다. 남태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당황해 USB를 뽑아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태규 씨, 긴급 체포합니다. 고의적 유료사고 및 증거언닉 혐의로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아닌 충격과 경악의 속삭임이 공기를 맴돌았죠. 그리고 무대 위로 또 다른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최경애였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수백 쌍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강은 사람을 살리는 곧이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걸 잊었던 우리 모두를 다시 깨우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언덕이 묘지.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묘비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경애, 말순, 그리고 그 사이에 꼭 끼어 손을 잡은 가은이. 경애는 우진의 묘비를, 말순은 미라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 그리움을 모두 녹여내는 것처럼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가은은 작은 손에 아버지의 메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약속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의사 될게요. 아빠가 하시던 일, 아빠가 살리려 했던 사람들, 제가 이어갈게요. 말순이 가은을 꼭 안았고 경애는 그 위에 따뜻한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우진의 메스 위에서 포개졌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리며 그들을 감쌌습니다. 긴 겨울은 끝났고 비록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봄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일 테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와 재단의 큰 변혁이 끝난 후 세상은 조용히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최경애는 서광의료재단 이사장직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실무보다는 감시와 조언의 역할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인재 팀장처럼 젊고 유능하며 신념 있는 인재들이 들어섰죠. 그녀가 공언했던 약품관리 감사체계와 응급환자 전원 수용 시스템은 하나둘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태규는 수많은 혐의로 장기간의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재단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에 알려졌고 오랜 상처를 안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순 할머니의 집 봄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던 어느 오후, 경애는 다시 그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두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새로 산 빨래가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죠. 말순이 마루에 앉아 김장물을 썰고 있었고 가은이는 그 옆에서 아버지의 낡은 의학 서적을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은이가 먼저 고개를 들며 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담담함 대신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말순은 김장칼을 멈추고 경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분노나 경계가 없었지만 완전한 화해와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품어온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경애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죠. 말순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사람을 보는 걸 제가 너무 오래 미뤘어요. 그녀는 아들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람, 미라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토로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재단이라는 핑계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외면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은이를,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어요. 가은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저의 아들, 당신의 딸을 위해. 말순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경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완전히 용서하라고 하면 그건 아직 내게 버거워.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진실했습니다. 너무 오래 그 상처로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말순은 옆에서 책을 읽는 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우리 가은이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한 말, 내가 지금 하는 일, 나는 지켜볼 거야. 내 말만 하는 건지, 진짜 바꾸는 건지.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 가은이가 일어나 두 할머니 사이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말순의 거친 손과 경애의 가늘고 섬세한 손을 각각 잡았죠.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손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함께 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그들은 모두 함께 벚꽃이 흩날리는 언덕이 묘지를 찾았습니다.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묘비, 차우진, 오미라. 경애는 우진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을 어루만졌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랑한 사람도, 내가 남긴 보물도 이제야 알게 됐어. 하지만 약속할게.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가은이를. 말순은 미라의 묘비에 뺨을 테이제이며 속삭였습니다. 미라야, 이제 괜찮다. 내가 사랑한 사람 옆에 이렇게 같이 있게 해줬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돼. 엄마가 볼게, 잘 볼게. 가은이는 두 묘비 앞에 단정히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메스가 쥐어져 있었죠. 눈물이 글썽였지만 입가에는 확고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둘이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은이는 메스를 가슴에 살짝 눌러 담았습니다. 저 꼭 아빠 같은 의사 될 거예요. 아빠가 하시려던 일, 제가 다 할게요. 사람 살리는 의사,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세 사람의 어깨와 두 개의 묘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햇살은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미래의 희망과 약속이 모두 이 순간의 고요한 묘지 앞에 녹아들었으니까요. 손을 잡은 채 그들은 조용히 내려오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날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늦게 찾은 손녀, 늦게 알게 된 진실, 그리고 늦게야 잡은 서로의 손, 모든 것이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나중으로 미뤄버립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혹은 그저 함께 있는 시간, 바쁘다는 이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에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당장 전화하고 싶은, 만나고 싶은, 혹은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요. 시간은 놀랍도록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가 나중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은 어느새 영원한 어제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늦지 않았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 그 손길, 그 만남을 미루지 말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결코 나중을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지금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